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하면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상대로 첫 제재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실제 전면전으로 이어질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라고 규정을 했고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외무장관 회담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일단은 뭐 제재를 하고 있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규정하면서도 공격 의사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해석을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침공은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제 군을 투입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러시아가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러시아가 전면전을 할 상황은 안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경제력이 11입니다. 한국이 10이고 네. 미국이 1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10위 안에 이태리, 영국, 프랑스 이 주요한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서유럽 국가들이 다 그럼요.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게 보면 세계 1위인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수렁에 빠졌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또 아프가니스탄보다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일 관계보다 더 나쁘거든요. 차라리 이 자기들이 싸우다 죽겠다고 시민들이 총을 들 정도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예. 사실은 그 러시아의 그건 악몽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전진시켜놓은 병력들을 빼는데 지금 명분이 없거든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투입한 건 사실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러면 전면전은 안 하지만 네. 어쨌든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러시아의 자존심을 좀 지키는, 그러니까 전면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 다 동유럽에서 시작됐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은 유고, 2차 세계대전은 폴란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은 아니고 장기전으로 가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러나 지금 러시아 병력이 돈바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 우크라이나와 반군들이 교전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병력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장기전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럼 러시아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근데 사실 경제 제재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푸틴이 그렇게 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상당한 데미지가 클 거예요. 근데 푸틴 대통령도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나토가 너무 빨리 동진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 이건 소련이었죠. 네. 그다음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그다음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이 모두 다 나토로 가버렸거든요. 점점 동쪽으로 그럼요. 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들이 과거엔 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생각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제주도가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연합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 그건 용납 안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정말 러시아를 혐오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의 출발점은 사실은 서방의 너무나 급속도로 나토를 동진시킨 것. 그렇게 안 한다고 약속했었거든요, 푸틴한테.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대응을 지금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 사실 러시아 쪽에서 군 병력을 뺐다라면서 나중에 뭐 사진도 공개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발언도 믿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 측에서 일종의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건지 연막수를 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그 돈바스 지역에 하는 거를 보면은 크림반도 병합을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2014년도에.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그걸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 돈바스 지역에서의 보여왔던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 그 수순을 따라간 거고 그 전에 크림반도 병합 때도 병력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침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병합을 한 것과 똑같은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군사 훈련을 이유로 병력을 계속해서 증진을 시켰고 배치를 시켰고 그리고 나서 독립국 승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군을 평화유지군으로 해서 투입을 시키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우 많이 닮아 있다. 지금 방금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기 지도를 보면은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러시아 동쪽 지역인 거죠.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에 보면은 앞에서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쪽 지역에는 러시아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친러 성향인 거고, 그다음에 저쪽 서쪽 지역은 이제 서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산당이 집권을 했을 때 오렌지 혁명 이전에는 저쪽 키르키프 지역에서의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굉장히 친러시아 정책을 취하다가 이제 오렌지 혁명 이후에 이제 서방의 친서방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지금 나토 가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나온 저 루간스크니 도네츠크라든지 저기서 공화국을 선언한 그 지역은 크림반도 병합이 됐을 때 그 시점에 같이 자기네들도 독립을 선언을 하면서 반군이 활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크림반도 병합 때부터 이러한 그 긴장이 같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상당히 오래된 그래도 8년 정도 된 이제 이슈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은 그 민스크 협정인가를 해서 뭔가 전쟁을 좀 막아보자는 협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전쟁이 있어 왔던 데 아닌가요?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그 프랑스, 독일 네 개 국가가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의 그 종전 선언을 위한 노력을 평화 협정을 위한 두 개의 협정을 취하려고 했으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8년간의 정부군과 반군 간에 계속해서 그런 뭐 교전이 있었던 반발, 거죠.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 협정은 별로 유효하지 않았던 거네요, 사실상. 지금 사실상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돈바스 지역에 뭐 일종의 평화 유지군을 보낸 러시아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교전의 연속성상에 있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평화 유지군으로서 러시아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 그리고 그 돈바스 지역에서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 것, 러시아 정부가 인정한 것이 국제법에 타당한 조치다.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약으로서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그 논지가 그 근거가 없다고 비판을 했죠. 대통령 성명에서. 어떻게 외부 세력이 한 나라를 국가라고 규정하고 인정하고 그걸 결정하느냐. 그건 국제사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 국제법에서 자국 군대를 평화유지군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원칙이 어디 있는가? 그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타국의 영토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굉장히 그 구습의 행태입니다. 우리나라도 피해 국가 중에 하나였죠. 청일전쟁이 청나라에서도 일어난 게 아니고 일본 영토에서도 일어난 게 아니고
조선반도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1895년도에. 네, 피해는 그때 우리가 보는. 예,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선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때는 자국민 보호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설명이 현대 국제법에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 설명이고 자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실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냉전 시대 혹은 그보다 더 옛날 시대의 논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논지로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의 이런 그 입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결국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조한범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네. 소위 어디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고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즉 손절매죠. 네. 그것을 결정하는 포인트를 저희가 주시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돈바스 지역은 원래도 우크라이나 정부군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친러 성향의 반군들이 계속 교전을 했던 곳인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평화유지군을 이제 집어 넣었다는 거는 이게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대 그러니까 친러 성향이 아니라 아예 러시아의 어떤 그 대결 구도, 전쟁 구도로 확전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확정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벼랑 끝 전술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스크 협정이 잘못되어 있다. 지난 8년 동안에 사실상 평화를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민스크 협정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사실 지난 8년 동안에 민스크 협정이 있었지만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세력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서 1만 4천 명 민간인 포함했어요. 사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 나토 회원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네. 민스크 협정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러시아가 계속 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면에서는 일종의 뭐 출구 전략을 찾거나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이걸 뭔가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사실 24일 예고했던 외무장관 회담도 미국 측에서 일단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뭐 금융 제재 이런 돈줄 제기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가 출구 전략을 찾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지금은 뭐 푸틴 대통령이 호방해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상당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크림반도하고 이건 다릅니다.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는데 네네. 이거를 후르쇼프가 네. 우크라이나 사람이거든요. 네네. 이게 행정적으로 그냥 우크라이나 행정적으로 편입만 시켜준 거예요. 그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원래 러시아 땅인데 네. 그걸 병합한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암동이 네. 예를 들어서 상암동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네. 저기 양조 출신 대통령이 나와 양조를 편입시켜 준 거예요. 예를 경기도 들면. 양주시. 예를 쪽에. 들면 네. 그걸 다시 가져간 거거든요. 서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밋밋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원래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죠.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그러니까 만일에 크림반도처럼 러시아가 병합을 해버리면 이건 국제 질서가 무너지죠. 침공을 해서 땅을 가져간 거니까. 남의 땅을 가져간 것처럼 그렇죠. 보여진다는 근데 거죠. 크림반도는 근데 러시아 명분이 있어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저쪽 지금 돈바스 쪽 지역은 엄연히 국제법적으로 러시아 영토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네. 그걸 병합해서 러시아 영토로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은 그 모든 국제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푸틴 대통령은 아마 저쪽을 완전히 실효 지배하는 형태로 독립국가로 만들어 놓고 병력을 뺄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잔존한 일부 병력을 내놓 그게 목표지. 크림반도처럼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영원한 냉전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장기전에서는 러시아가 유리하지가 않아요. 뭐 일부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예. 뭐 푸틴 대통령 이익이다. 웃는 건 미국입니다. 소유 가격이 올라가면 CL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셰일가스를 그럼요. 미국에서 또 생산을 그럼 CL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산유국들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푸틴이 상당히 전략적인 체스를 두는 것 같지만 네. 제가 보기엔 일단 실기를 했어요. 타이밍을 놓쳤나요? 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가장 크게 얻어봐야 그냥 독립국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후원하면서 지금까지는 저 지역에 있는 반군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러시아군이 사실 들어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특수부대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군사고문관들이 그걸 좀 더 이제 명백히 한 거지.
새로운 행동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남의 땅 뺏어가는 거라면 정말 어떤 합리성이나 논거가 없는 공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시를 남의 했어요. 영토를 뭐 반군이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반군들이 전부 다 여기가 우리 공화국으로 선포를 하는 순간 그걸 인정을 해준다면은 모든 지금 세계 질서는 다 엉망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많이 지적받는 게 유럽의 질서를 다시 자기 쪽으로 재편하기 위한 수정주의 정책을 취하는 거인 거죠. 룰브레이커네요, 일종의. 그렇죠. 이런 그렇다고 상황 볼 수 속에서 당연히 러시아가 이런 공격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반발하는 게 당연해 매우 보이거든요. 당연한 수순인 거죠. 자기 영토를 빼앗아가는. 그러니까요. 우리 땅 뺏어간다는데 전쟁인 누가 거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러시아는 제재를 맞으면서까지 이 공격을 감행하는 데는 돈바스 지역이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지역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보면은 이게 전략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 앞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토의 그 동진이 이게 쭉 추진되면서 네.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둘러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전부 다들 지금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토에 가입이 되지 않은 러시아와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하나가 남았는데 네, 네.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게 이 돈바스 지역을 설사 자기네들이 그 독립을 인정해서 그쪽을 버퍼존을 만든다 할지라도 과연 그 푸틴이 전략적으로 뭘 얻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가입을 하면 하면 그쪽 지역만 그냥 중간에 또 버퍼존으로 껴있는 있는 거고 것뿐이지. 네, 아무런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더욱더 유럽의 집단 안보를 위한 나토 가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또 부여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앞에 두고 외교적인 해법을 이야기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말고 네네. 또 나토군의 병력 배치를 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라라고 했는데 그 90년대 중반이라 함은 네네. 탈냉전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이전 상태로 아. 나토군을 원위치를 시키라라는 물러란 이야기거든요. 얘기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외교적인 해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받아들일- 실질적으로 나토의 푸틴의 그러한 주장은 좀 맞지도 않은 거고요. 봉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의 위치가 러시아와 나토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지금 껴있다라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면 일종의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와 국경을 맞닿게 되는 느낌으로 가면서 뭔가 그 국경의 밀접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안보적 위험으로 느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호령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푸틴의 이런 주장은 정말 과거에 지정학적인 사고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2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질적인 거리, 무슨 완충지대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절실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게요. 푸틴 대통령은 아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좀 얕잡아 본 것 같아요. 그 첫 해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고 네네. 2년차 대통령으로는 그 지지율이 지난 70년간 미국의 모든 대통령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코로나 방역, 경제 위기, 그다음에 양극화 때문에 위기를 맞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받았죠. 그 틈을 타서 이제 동유럽 지역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수준으로 러시아가 그런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이런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지역적인 완충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더 안전해지는가? 여기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의 반응도 러시아의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자금 그러니까 정책이 이제 현대 이런 전쟁이라든지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포와 총, 군함이라기보다는 인터넷과 그 화폐 네. 그리고 시장, 물류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과 서방세계가 러시아의 요구대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주권국가로 인정을 한다면 네. 그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의 이런 전체적인 안보 전략에 본다면 이거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자충수와 자해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냥 현 상태를 놔두면은 그래도 혼란스럽지만 우크라이나 지역 전체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완충지대로 남아 있었을 텐데 그냥 소탐 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인 그런 버퍼존, 완충지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푸틴 대통령처럼 사고를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느껴야 될 나라는 캐나다예요. 캐나다. 미국하고 국경을 맞닿고 맞닿고 있고 있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 군사 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캐나다가 러시아처럼 안보 위협을 느끼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충지대에 대한 이런 집착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오히려 의도했던 거와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가치 동맹의 네. 인기와 지지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또 서방 세력과 미국이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오히려 나토 회원국이 결속하는 그런 그러네요. 효과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뭐 이런 가능성은 시나리오적인 얘기지만 그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지금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정말 얻는 게 있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주는 게 아니죠. 영원히 그 귀속을 시키는 러시아가 상황이 국제법적으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하냐면 예. 러시아 경제력은 세계 11위인데 네네. 군사력은 2위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네요.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는 두 가지에 실패했습니다. 체제전환 이후에. 하나는 뭐냐면 산업구조 재편에 실패했어요. 그 러시아에 유명한 기업 아는 기업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떠오르는 데가 없네요. 예. 네. 그 중국은 알죠. 화웨이니 뭐니. 중국 많죠. 러시아는 산업이 네. 없어요. 그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원자재입니다. 그 산업구조 재편에 첫 번째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군이 막강해 보이지만 군 현대화에 또 실패했어요. 아 현대화에.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군은 뭐 현대적인 함선들을 막 찍어내는데 러시아는 현대적인 함선을 최근에 대형 함정을 찍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2위라는 게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핵전력, 그다음에 노후화된 장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쌓여 있는 거네요. 쌓여 그냥. 있죠. 그러니까 첨단 장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일시적으로는 물론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이 세계 20위 중반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장기전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게 보면 특히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선을 넘었거든요. 그렇죠. 크림반도에서 재미를 보면서. 근데 지금 예상보다 미국이 강경하고 나토가 혼연일체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푸틴 대통령이 내건 조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토 쪽에서. 무리한 조건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폴란드,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이 그 러시아한테 당한 나라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시 나토에서 빼라, 전진 배치된 병력들을 빼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토의 동진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러나 푸틴 대통령도 지금 정치적 함정에 빠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손절매하고 우리 봉 박사님 말씀하셨던 손절매하고 나올 타이밍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얻어야 그냥 돈바스 저 지역에 루간스크, 도네츠크 저 지역에 그냥 독립국가 형태로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실효 지배하죠. 그러나 러시아의 병합은 안 되는 거죠. 병합해도 국제법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면전한다? 그러면 정말로 나토하고 교전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 거기 가 있거든요. 서방 세계를 다 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럼요. 상황이 될 수 예.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다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 경제력을 버틸 수가 없죠. 그거를 러시아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제 학교 선배입니다. 아, 같은 대학교요? 대학 나왔는데 네네. 그 러시아 정서를 말씀드리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상실감. 과거에 소련이라고 하는 지금 말했던 모든 나라들이 소련의 지배에 있었고 그렇죠. 초강대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소 연방이었어요 심지어.
그런 거대한 지역들이 모두 이제 떨어져 나갔고. 네, 심지어 나토에 가입하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리고 서방과 관계를 개선할 때 분명히 나토 동지는 안 시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최후의 보루인 우크라이나까지 네네.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계산 여부가 아니라 러시아 국민 감정에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냥 모든 걸 다 내주는 느낌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지는 거군요. 지금 사실은 그런 러시아 국민 상실감 예.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저 독재가 가능한 이유도 국민들의 상실감이에요. 푸틴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실감을 채워주니까 위대한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꿈을 네네.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고립되는 거 아닌가요? 고립으로 가죠. 고립으로 가고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해법이 없는 지금 그 구멍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작을 어느 먼저 경우든 해버려서. 예, 병력을 빼거나 이 저 지역 돈바스 지역에 대한 그 러시아의 침략 행위가 끝나지 않는 한 중단이 돼야 되는 협상 거잖아요.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아직 지금 뭐 제재와 관련돼서 많은 게 남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제재와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제재를 강금하면 강력한 제재, 일단 러시아 은행 2개부터 네, 시작을 막았고요. 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직 많은 게 남아 있는 거죠. 전 진짜 러시아 은행을 모두 다 막는다면은 그때는 사실상의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러시아의 모든 경제의 반은 막히는 거겠네요. 천연 자원을 팔아서 국가를 운영을 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이제 돈이 주고받는 것이 다 차단이 되면은 그 강도는 굉장히 러시아한테 크게 느껴지는 충격으로 거죠. 다가올 수 충격으로 있겠어요. 느껴지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남겨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푸틴에게 빨리 철수를 하라는 그런 압박의 조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외교적인 그런 해법 중에 또 압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나토 가입을 서두르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쨌든 군을 보낸 상황인데 그게 무의로 끝난다면 뭐 이제 남은 카드들도 있고 마지막 최종 카드까지 아직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푸틴이 전략이 굉장히 그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러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정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예.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라고 해야겠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뉴욕타임스의 기사로 나왔는데 예. 냉정인이 종식됐을 때 90년대 초반에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거든요. 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고. 그런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동맹 체제 확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도를 바꿉니다. 네.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했을 때 부통령 자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요. 네.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 정부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모든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국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나토 회원국이 될 자격을 가져야 된다. 먼저 그것은 투명하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정부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조지아가 나토 가입 신청했을 때도 기존 나토 회원국과 미국이 그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안보 조약 기구긴 하지만 서로 그 다자 안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젠 샤키 그 백악관 대변인도 얘기한 네.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크라이나의 내부 정치 부패가 나토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지표로 보면 그 반부패 관련 비정부 단체인 Transparency International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부패 지수상 180개국 중에 63번째 국가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그 어떤 현재 나토 회원국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더 부패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은 네. 미국과 기존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을까? 여기에 의문이 남는데 오히려 푸틴이 이렇게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하고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돈바스 지역에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권 국가를 설립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할 수 없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토 가입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고 푸틴의 이런 공세가 결국에는 자충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일한 해법,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이 사태의 촉발은 나토거든요. 나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시작이 된 거고, 저 돈바스 지역의 내전은 뭐 벌써 8년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면 뭐 우린 계속 전쟁했는데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계속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푸틴이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건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안 한다고 선언하고 네네. 또 서방에서도 나토 가입 안 시킨다라고 선언하는 게 푸틴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나토 가입이라는 원인이 없어지면 그렇죠. 원인은 그리고 이제 돈바스 지역은 현상 유지로 병력을 다시 빼는 거죠. 그 정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법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가속화돼 버리면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푸틴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미국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는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푸틴도 자존심을 살릴 수 있거든요. 물론 상처뿐인 자존심이죠. 그렇죠. 별로 큰 게 없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 지금 나토 가입 여부가 나머지 해법이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푸틴도 본인도 알 거예요. 크림과 이번 돈바스 지역은 다르다는 걸. 네네. 그러니까 영구 주둔 혹은 러시아 병합은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영원히 국제사회의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어느 정도 일단 장기전으로 끌고 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안 했지만 침공을 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자존심을 살린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양측 다 파국으로 가면 이게 해법이 없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송유관을 유럽으로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송유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독일하고.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이 어떤 송유관 건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연동이 되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해저를 이용을 한 네. 즉 가스관, 천연가스관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유럽이 돈을 이제 출자를 하고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 2와 관련돼서 이제 독일 총리가 이야기했죠. 네네. 이제 침공을 한 순간 이제 중단을 하겠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실질적인 저 많은 가스관이 러시아에서 그 가스가 가기 때문에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면은 투자한 사람들이 가스도 못 받고 힘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러시아의 문제는 공격 수단 그렇죠. 아니냐. 반대로 저 가스관을 만들고 투자하고 유지하고 지분은 또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영국도 갖고 있고 네덜란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의 서로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다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둘 다에게 손해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게 중장기가 되면은 결국에는 가스를 팔아야 국가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는데 그걸 스스로 막는 꼴이 되는 거죠,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저거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결국에는 푸틴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해악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지지율이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서 뭔가 이거를 타개하고 싶어하는 이슈들 또 카드들을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이번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어떤 필승 카드라고 했던 이 시도를 잘 무마하고 정리한다면 혹시 국내 분위기, 혹시 국내 지지율, 특히 올해는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큰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11월 중간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내 이슈가 좌지우지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승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네네. 그 데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그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큰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SBS 비즈니까요. 경제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조한문 박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셰일 가스 혁명이 났죠. 네. 그리고 그 배터리 이제는 전기차, 그렇죠. 가스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중동 원유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나라가 다시 주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페크의 시대는 이제 갔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엔 믿을 거는 중동 원유 시장밖에 원유구나. 없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 그리고 이란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도 이런 사태를 계기로 좀 더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원유 생산 능력이 네. 미국의 글로벌 전략하고 꼭 그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를 버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이제 글로벌 안보 전략에서 그렇네요. 또 유럽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사우디 중동 국가들의 위상이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조한범 위원님 보시기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이슈가 될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초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뭐 거네요. 바이든 대통령 보면 좀 실례지만 좀 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사실은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가 지금까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리는 그런 리더십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단호하거든요. 근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가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보다 나토가 단호해요. 지금 푸틴 생각에는 그러게요. 우리가 가스 잠그면 피곤해지니까. 근데 사실 숙이고 벌써 들어오겠지라고 싶었을 텐데. 벌써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한테 가스 좀 달라고 했잖아요. 남는 가스. 네네. 그건 지금 여기까지 본 거거든요. 장기전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어떠한 협박을 해도 사실은 양쪽 다 피해를 보겠지만 그렇겠죠. 이쪽 나토나 미국이 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그거거든요. 가치 기반 국제주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가치,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집단 연대를 통해서 견제한다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비용이 훨씬 싸요. 트럼프 대통령 자기 혼자 그냥 갔다가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게 다 미국의 비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은 n분의 1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저렇게 전략적인 위기가 증대되지만 네. 지금 여기 중국을 견제하는데 항공모함이 2대씩 4대씩 와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에 예. 강수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견제하는데도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토가 가동이 되고 이미 있는 나토 체제가 가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덜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또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이 강화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효과도 예, 뭐 기대할 수 11월 있다. 중간 선거에 뭐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국내 세금, 이슈가 건강보험 이런 거 좌우하는 네네. 게임이지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지금 나쁠 건 없네요. 나쁠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로 고유가 시대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얻는 건 미국이라니까요. 이 셰일 가스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유가가 기름값이- 되면은 셰일은 그렇죠. 생산을 못 해요. 근데 유가가 더 유가가 선호되기 올라가면 이제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지금 문 닫은 기업들이 셰일가스 기업들이 다시 이제 화랑이 되면 미국이 이제 그 다시 정말로 또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예, 제주는 뭐 뭐가 부리고 돈은 뭐 누가 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나쁜 게임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미국,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지금 또 나토에 있는 서방 세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잠잠한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지금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거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권을 창출하면서 네. 나온 그 대외 메시지가 미국이 돌아왔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가치 기반한 그러한 외교 정책으로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그런데 이러한 공고히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제 질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거를 막겠다라는 논리하에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 중국이 안 그래도 지금 인태 전략을 통해서 네. 그 이쪽 인태 지역에서의 그 미국과의 그런 갈등 관계를 네네. 하고 있는데 네, 인도 이 러시아 식량 쪽이죠. 문제와 네. 관련돼서 중국이 러시아 쪽에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에는 그 구조인 거죠. 수정주의 국가들에 대한 대연합의 구도로 발전될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선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유리한 거죠. 아,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렇죠. 관망하는 게 낫다. 오히려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러시아나 미국한테나 양쪽으로부터 어떠한 외교적인 비용을 치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국제 질서, 국제 규범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역시 우리는 우리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사실 좀 멀다라고 느껴지긴 한데 그래도 요즘 뭐 글로벌 경제에서 계속 영향을 연쇄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걱정을 좀 해야 될지 대비를 해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상호 연계되어 있는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네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무역, 그렇죠. 투자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한번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이고 네. 11위고 또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안보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에너지 의존도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국한된 외교 안보 전략보다는 정말 지구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외교 안보 전략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원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단순히 진짜 지금 봉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요. 예. 이번 싸움은 진영의 싸움이 아니고 네. 러시아하고 전 세계의 싸움입니다. 아,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벨라루스 골대 있는 정도 형태로 하나만 지금 동조하는 거고요. 중국도 이게 딜레마죠 지금. 이게 영토 문제거든요. 저게 대만으로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대만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저거 보고 있어서. 그럼 여기에 또 현상 변경이 일어나는 대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뭐 티벳 쪽도 이슈가 좀 있을 수 중국한테는 있겠네요. 악재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기가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지켜보는 것밖에 딱히 할 수 예, 있는 게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국가입니다. 이제. 네. 지역 국가가 아니에요. 종합국력으로 치면 뭐 6위, 7위 좀 국방력만이 세계 6위거든요. 네네. 근데 뭐 국방력 세계 6위 나라가 맨날 안보 불안하니까 참 난센스입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십을 여기서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에요. 유럽이 단합하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합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1대 100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돼서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러시아 쪽이 먼저 쓰러지지 이쪽 연합 진영이 먼저 쓰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외교를 해야 된다. 세계 전략 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역적인 문제에만 만일에 사로잡혀서 국익을 만일에 실현한다고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지금 글로벌 세계 전략 차원에서 봐야 돼요. 먼 시야를 좀 갖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일단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방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도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네.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보면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대만, 네. 싱가포르가 러시아의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제재에 동참을 할 수 있다라고 예.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우리도 뭐 자동차라든지 네, 이런 수출되고 것들이 있기 지금 수출을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앞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분명히 국제법을 위반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용히 있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부분 전략적인 위상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 이 부분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고 저희도 토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한범 위원, 이호령 위원, 봉영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